어려웠지만 국가군 간 바꾸는 정책들은 허술하다. 자, 17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100일 평가를 내렸는데 이런 제목으로 달았군요. 내용을 좀 더 보면 탈권위 국정 정상화엔 박수를 보낼 만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연금 확대 재정 뒷받침 안 돼.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트럼프, 시진핑의 무역전쟁 시사.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시진핑의 무역전쟁을 시사했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북행 통화서 북도발 중단해야 하니까 시진핑은 미 행동 자제해야 하고 대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조사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한반도 안보시계 3대 알람은 안 울렸다. 자, 지금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혹시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중앙일보는 아직 그런 알람은 울린 게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내용을 보면 군 대북권 평소와 같은 4단계 유지, 그러니까 비상사태인데 평소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주한미군이 긴급 철수 움직임이 없다. 미국인들은 한국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미 핵심 전력인 항모 세척도 아직 움직임이 없다. 전쟁이 나려면 이러이러한 징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람이 울린 게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인데요. 대형 유통사 갑질 무조건 3배 배상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서 갑질 시는 3배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입니다.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죠. 광복 영웅 발굴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독립운동가 올해만 8명이 별세를 했는데 생존자는 이제 61명. 이렇게 딱 뿐입니다. 평균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시간이 없다.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자, 고개 숙인 경찰 수뇌부인데요. 지금 경찰 내부에서 경찰청장과 중학교 교장이 뭔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다 못한 행자부 장관이 사과를 하자. 그래서 어제 모여서 같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각도가 좀 틀리네요. 여기는 장관이고 여긴 경찰청장. 그리고 이쪽은 중학교 교장인데 서로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0도 인사, 여기는 약간 고개를 숙이다 만 것 같아서 글쎄요. 속내가 다른 걸까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미국 예인 것 같은데요. 백인 우월주의 KK 등 600명 시위, 반대파 향해 차량 돌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맞불 집회,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는데 백인 우월주의자가 반대하는 집회를 차량으로 돌진을 한 거죠. 사람들이 차에 치여 튕겨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여기는 김정은인데요. 괌 사격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격 못하면 어떡하지? 쐈는데 요격 못하면 어떡하지? 자, 이건 누군가요? 일본 아베 총리인데요. 사격 안 하면 어떡하지? 사격하면 우리도 좀 몸 갖고 싶은데 자, 세 곳이 각각 다른 동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명기사 쭉 훑어봤고요.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4분 모셨습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이종군 정리평론가, 이주수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이중 제북. 자, 이중 제북은 중국으로서 북한을 제압한다. 이런 한자 뜻이군요. 중국의 685조 원 지재권 침해 카드 뽐나. 방금 일면 기사에서 보셨듯이 시진핑과 트럼프와 시진핑 두 양국 지도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
사실은 별다른 해법은 내지 못하고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문제를 거론했다. 당신이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 지적재산권 문제 한번 건드려 보겠다.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시진핑 통화에서 거론을 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양국 국가 원수들이 통화를 하면서 당신 가만 안 둘 거야라고 거의 협박을 한 셈인데 이 내용을 싣고 있고요. 옆에 기사 좀 보겠습니다. 미 슈퍼 301조 대살력 관세 매길 듯. 그러자 중 맞대응 강력 경고. 자, 지적재산권은 이 슈퍼 301조와 관련돼 있는 건데 이 슈퍼 301조는 뭐냐면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의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해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제재 조치를 낼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 카드를 중국에 대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난감해진 시진핑. 김정은의 특사 파견설도 나오고 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고민은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이 있다. 자, 어떤 고민인가 하면 여기 좀 나와 있거든요. 김정은 통제 안 되고 트럼프는 무역 보복을 언급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북한 거부 땐 체면의 더 구겨져. 그리고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그래서 난감해진 시진핑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은학 교수님, 지금 한반도 위기 그리고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가 조금씩 진척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까지 가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무역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전화한 이유는 예컨대 이제 북한이 괌에 대해서 포위 사격한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모든 수단이 장전이 됐다. 이게 이제 선제 공격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를 좀 무마하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가진 카드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뭐 실익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이 무력 수단 사용을 좀 절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유관 국가들이 긴장을 조성하는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뭐 이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도발, 북한이 무력 도발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말 끝에 USTR 무역 대표부에게 이제 대표에게 얘기해서 중국의 어떤 불공정 무역이 있으면 이걸 슈퍼 301조로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양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몇백 조에 달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거는 굉장히 협박에 이제 준하는 그런 요소로 중국 이제 입장에서는 조금 외교 문제를 하다가 갑자기 당신 보복할 거야라고 꺼낸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 문제 제대로 안 하면 우린 가진 카드가 많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캠페인 때도 후보 캠페인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45%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이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적재산권 안 지켰으니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빌미는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시켜서 나오면 할 수 있다. 그러니 북한 문제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아주 강도 높게 하니까 사실은 전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반전을 꾀보려고 했던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거의 뭐 원하는 거를 챙기지 못한 결과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 이런 무역을 공언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이게 과연 통할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연 미국이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미국을 향해 취할 보복 조치가 없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지금 우리 언론은 마치 북한 문제 때문에 이 무역 분쟁이 야기된 것처럼 이렇게 또 분석하는 시각도 그렇죠. 지금 신문 기사는 전체적으로 그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그런데 있어요. 사실 이거 별개 사안입니다. 그리고 원죄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4월 초에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부도수표를 날린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100일 유예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압박을 추가로 하자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 때 100일 동안만 좀 여유를 달라. 우리가 한번 뭘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빗나갔죠. 또 이 무역 문제, 무역 역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때 100일 계획을 수립해서 100일 계획을 우리가 하겠다. 예. 하니 좀 기다려달라고 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일 벌써 지났죠? 음. 그런데 북한 문제도 결국 해결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죠? 예, 예. 그리고 또 무역 문제도 마찬가지.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폭발을 한 것이고. 어차피 약속한 것도 있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핑계가 필요했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중국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뭔가 해답을 좀 내놔야 됩니다. 두 가지 사안에다 다. 네. 지금 그런 국면이죠. 알겠습니다. 기사를 좀 더 보겠는데요. 사실 북한 문제가 계기가 돼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일 양상인데 이미 전 세계 경제에는 영향을 줬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전자산 골드바 판매 5배로 늘었다. 자, 골드바 금입니다. 소위 말해서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값이 오르게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필요하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불안하니까. 금은 안전한 거거든요. 돈 대신 금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화염 발언 뒤에 외국인은 주식을 1조를 매도했다. 주식은 팔고 금은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주수 변호사.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그에 앞서 북한의 도발.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어요. 뭐 G2,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에 설사 뭐 미국에 의해서 무역 보복이나 이런 것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비단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때문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의 집권을 했었을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북한 미사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수면 위에 떠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노리고 있었던 거고. 그거는 이미 그럼 예고돼 있는 문제였다. 예고되어 있던 문제였고 이제 거군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마침 북한 미사일 문제가 더 이제 지금 심각해지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이 카드 끊어들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한번 좀 봐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긴장 관계만을 보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인도를 통해 가지고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까지도 지금 하나를 또 하나의 카드를 최근에 쓰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쪽 세계 뉴스에 보면 그쪽의 긴장 관계가 상당히 거기도 아마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 뉴스가 한반도 중심이었다가 지금 인도와 중국이라고 하는 또 거대 국가 간의 국경 분쟁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지금 서로가 지금 파병이 시작됐고 이렇게 됐을 때 전 세계에서 2개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못 이뤘었을 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덩치들끼리 뭔가 갈등을 벌이고 싸울 듯하니까 세계 경제가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보면 또 이것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리스크의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1,700조 원이 증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이죠. 화염 발언을 했어요. 화염과 분노. 그때 이후에 전 세계 시가총액이 1,700조가 날아갔다. 한국은 77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북한을 한번 볼까요? 김정은은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기사가 있습니다. 또 도발 준비. 김정은 2주째 자맹이다. 나타나질 않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런가 좀 자세히 보면 공개 활동이 13일로 2주째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31일 북한 매체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자취를 감췄다. 당연히 이유가 궁금해지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미국의 대북 타격을 염두에 뒀을 수도.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타격, 선제 공격을 하니까 무서워서 아예 숨어버렸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괌 포위 사격 전조 분석들. 그러니까 뭔가 도발을 또 준비하고 있다. 나타나지 않고. 두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 변호사님.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디에 좀 무게를 둬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항상 그 중요한 큰 도발을 할 때마다 거의 뭐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그 참수작전 또는 이게 레짐 체인지 이런 이제 논의가 노니까 그렇게 동선을 좀 숨길 필요가 있는 이런 걸로 이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미국하고 중국 회담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보기에 둘 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옵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은 남아있는 유일한 옵션이 군사 옵션인데 이건 이게 선제 타격이든 예방 전쟁이든 그거는 제가 보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유일한 옵션이 원유 공급 중단인데 그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한테 북한은 순망치한 혈맹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핵이 있는 북한이 차라리 낫거든요. 미국이나 대한민국 국경보다는 핵 있는 북한이 낫기 때문에 중국도 이게 옵션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렵고 이 문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꾸준한 일관되게 계속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일관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은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정책이 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게 도발하고 협상해서 다시 도발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또 이게 정권 내부에서도 오락가락 정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는 그런 정책보다는 뭔가 이게 일관되고 변함없는 꾸준한 대응이 좀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태가 답답하고 속 터지는 것이 북한은 일관되게 도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고 미국과 북한은 으르렁대지만 서로 딴복적이기 때문에 싸우고 있고 경제는 흔들흔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관학 교수님, 우리는 무슨 카드를 도대체 쥐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북한은 도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같이 껴가지고 수위를 더 높인다. 그거는 더 나쁜 상황으로 이제 고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는 건 막아야 되는 거니까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톤다운 시키는 것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하건 북한이 무슨 관포위 사격을 하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서 한국은 이 충돌에 군사적 충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도 군비의 준비가 철저하게 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합참의장인 이제 던포드가 지금 내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자주권을 좀 확보하려면 자주국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계속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영원히.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차근차근히 어떠한 경우에서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거를 다룬 기사입니다. 미국 합참의장 방한, 북제압 묘수 가져올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위기 대응 슈퍼위크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주인데요. 어떤 일정들이 잡혀있는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합니다. 지금 방한을 하고 있는데 만나고요. 15일에는 대북 8.15 메시지, 8.15죠? 그때 메시지를 낼 텐데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17일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드디어 합니다. 당연히 북한 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 가지 잇따른 일정을 보면은 대북 메시지에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올 거로 기대한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일정인데요.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입니다. 조지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에 관심이 쏠린다. 미군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지금 선제 타격론, 예방 타격론 여러 가지 전쟁 시나리오가 나온 상황에서 미군을 총지휘하고 있는 합참의장이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 조금 실려 있는데요. 우리 군은 던퍼드 의장의 방한이 오래전에 예정된 것으로 최근 안보 국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을 향한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담은 행보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건 평론가. 네. 합참의장의 미군 합참의장 전쟁을 하려면 합참의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떴어요. 그렇다면 일단 당분간은 뭐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문제군요. 네. 게다가 이번에 또 중국까지 중국도 가고 일본도 들려요. 중국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눈여겨 본다면
그러니까 꼭 이번에 그 뭔가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을 앞두고 오는 그런 일정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어차피 왔기 때문에 또 현안이 된 문제를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 아마 덤포드 그 합참의장은 이제까지 했던 얘기에서 더 나간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정도까지 언급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입에서 너무나 강하게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사실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가 가장 궁금하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계속 좀 침묵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 메시지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그 얘기 이상의 얘기가 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얘기가 일단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1차적으로는 뭐 어쨌든 그 대화 그리고 전쟁이 없이 어떤 평화적인 해결 그쪽에 역시 방점이 찍힌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침묵이 길어지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끊임없이 국민을 향해서도 이런 그 안보 국면, 사실은 그러니까 위기 국민도 국면에서는 불안하고 경제도 사실은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내놔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또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어찌됐건 유럽 정상들도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메시지가 그거라면 그러니까 그 유럽 정상들하고 사실은 더 교류를 더 확대를 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공동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다변화해서 부지런하게 좀 움직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밝힐 기회가 이번 주에 3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 기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택시 운전사 관람, 문 대통령의 영화 정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를 봤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같이 누가 봤는지 나오죠? 여기 보면 송강호 주연 배우가 나와 있고요. 문 대통령이 있고 이 옆에는 그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독일 기자거든요. 위르겐 힌스페터 기자의 부인하고 같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수 변호사. 영화 보면은 이제 영화 정치라고 돼 있어요. 네. 어제 영화를 본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 이거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정책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영화 관람이 됐던, 뭐 연극 관람이 됐던, 아니면 어떤 문화 행사에 참여했던. 이제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에 의해서 노출되고 그것은 모두 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상당히 인기가 있는 영화를 계속해서 관람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금 가장 이제 뜨겁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봤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와서 하신 말씀이 보고 나서 하신 말씀이 미완의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광주 민주화 항쟁의 어떤 미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지금 가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회고록으로 인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 통치권자로서 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지금 뭐 광주 민주화 항쟁을 뭐 그린 영화고 거기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마 뭐 여러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걸 봤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근대사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관람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힌츠페터 그 독일 기자 이
부인과 여동생 함께 영화 보러 왔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살아생전에 한국에서 언론상을 받기도 했지만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하고 또 이 영화를 온 국민이 함께 보게 되었으니 아마 그분께는 최고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보실 수 없지만 우리 부인께라도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모습이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영화 정치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영화와 정치가 관련된지 보겠습니다. 영화 변호인을 본 뒤 정치를 재개했다. 변호인도 굉장히 논란이 됐고 화제가 됐던 영화죠. 그다음에 카트란 영화가 있었는데 카트 땐 참여정부 정책에 반영을 했다. 참여정부 정책이 반영된 영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영화 선택엔 이념 편향이 없었지만 정책과 영화 연계 주장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영화를 많이 보고 그게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대통령이 특정 영화를 고른다는 거는 대통령의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혹시라도 어떤 다른 예기치 못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최근에 그 블랙리스트 사건, 그 사건도 있고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문화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다양성 하고 이제 통합이거든요. 너무 이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만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영화는 이게 봤지만 전부 이게 대부분 뭐 보수, 우파 이런 게 전쟁, 유교 이런 소위 영화를 말해서 이른바 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표현이 방송에서 하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류의 영화를 많이 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게 영화 목록을 보니까 주로 이 국제시장이나 연평해전 뭐 이런 것도 이게 그 목록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정말 이게 좀 통합적이고 다양성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종우 평론가. 예. 그런데 이번 사실은 저 영화 관람은 그러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행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5.18 지난번 기념식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공약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때 5.18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 5.18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이제 헌법 개정할 때 포함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특히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당장 입법을 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지금 발족을 해서 출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이게 잘 됐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하고 나니 이거 굉장히 동력을 붙여가기가 굉장히 좋다. 진상규명회를 만들고 헌법에 또 5.18 정신을 포함시키고 그래서 아마 더욱더 지금 이렇게 이것에 좀 굉장히 좀 힘을 좀 이렇게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정치인들이 영화를 선택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같이 극장에 가서 본다는 거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어떤 영화들을 극장에 가서 봤는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화면에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보겠습니다. 명량, 국제시장, 인천 상륙작전. 저도 저 세 영화를 모두 봤는데 전반적으로 애국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을 희생해서 국가를 구하자. 뭐 이런 류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영화인데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다운 영화 선택이 아닌가 싶고요. 그 옆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본 우생순, 원앙소리, 도가니. 우생순, 도가니 등은 약간 사회성이 좀 짙게 깔려있죠. 우리 사회에서 약간 아쉬운 측면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된다 이게 있고요. 원앙소리는 약간 전통과 관련돼 있는 건데 글쎄요. 어떤 색깔인지 정확한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밀양, 왕의 남자, 괴물 등 이런 영화를 봤는데 김문학 교수님, 영화 웬만한 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분의 영화 선택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코드가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 색깔이 너무 이렇게 많이 가미된 거는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신 이제 부활의 노래 같은 경우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건데 사실은 흥행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이제 YS가 보신 서편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신
명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를 본인이 보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거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미 워낙 이제 흥행이 그렇죠, 된 워낙 영화니까. 흥행이 된 거기 때문에 예, 한 예. 건데 요번에 이제 이 택시 운전사 요거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보는 관점은 지금 힌츠페터 독일 기자가 그 당시에 그냥 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과대하게 정책 편향성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좀 확대 해석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어떤 영화를 본지 쭉 보시면 과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편지라는 영화 한 편 정도만 보지만 2000년대 이후 들어서는 많은 대통령들이 극장을 자주 찾아갔거든요. 그만큼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어떤 영화 상업 측면에서의 모습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장관한테 혼나고 나서야 수뇌부 싸움 사과한 경찰. 자, 최근에 경찰 수뇌부 이철성 경찰청장 그리고 강인철 중앙경찰학교 교장 간의 SNS 글 논란, 삭제 논란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다 못한 관할 장관입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를 다 주말에 불러서 자, 대국민 사과를 함께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과하는 모습 아까 일면 사진도 봤고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제 일단 수사권 조정 앞두고 장관이 최후 통첩을 한 거다. 국민들 걱정 넘어 분노하고 있다. 내 책임하에 철저히 조사, 일체의 자기 주장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조금 깔려 있다고 하는데 그 기사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검찰을 개혁하려 했는데 이번 일로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일 때문에 청와대가 봉숭아 학당 같은 경찰의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보다 못해 강력 경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네. 어제 경찰 수뇌부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만나서 90도로 인사하는 참 이례적인 장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장관이 뭐 경찰청장 저렇게 다 옆에 두고 차렷 경례하고 완전 군대식으로 하더라고요. 신고식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죠. 그러니까 큰일 앞두고 지금 집안 싸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사실은 경찰에겐 더 많은 권한이 지금 부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잔치를 벌이는 거나 뭔가 지금 다름없는데 청와대는 경찰한테 뭔가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거 뭐 저기 어떻게 저렇게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어라고. 수사권 주면 또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렇죠. 또 이런 거 소리도 나올 수 바로 있어요.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나 이 정부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검찰개혁 방향하고 조금 이제 안 맞는 그런 사건이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빨리 이제 수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이거 동시에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적인 그 약간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뭐 검찰이 워낙 이제 이 과거에 정치 검찰 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권한을 좀 떼서 경찰 쪽으로 주는 거는 뭐 전체적인 흐름은 맞으나 과연 이 경찰에 이걸 다 주는 게 이게 또 맞나? 경찰도 또 역시 또 다른 갑질을 하지 않을까? 내지는 정치 경찰화하지 않을까? 이런 인권 보호 문제가 항상 그렇죠. 이런 걱정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좀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아예 좀 터는 기회를 삼자. 그래서 경찰도 함께 개혁을 해서 개혁을 전제로 해서 이 수사권을 이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좀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더 정답을 찾는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경찰 수뇌부가 모여서 국민한테 사과하는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경찰 지휘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제가 국민 앞에 엎드려서 사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노고를 들어드려야 할 텐데 오히려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뼈를 깎는 감으로 우리 경찰이 그런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이후에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저는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는 장관 혼자서 사과하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이렇게 수뇌부와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이수 변호사.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할 때 고개를 숙이긴 했으나 각도가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저쪽 왼쪽에서 두 번째고요. 강인철 중앙학교 학교장은 요 끝에 있습니다. 각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글쎄요. 마음이 달라서 각도가 다른 걸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강제 봉합이거든요. 근데 진짜 경찰 내부의 그런 갈등이 봉합이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뭐 유리한 국면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주 민주화 성지라는 것을 표현한 것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조사하고 누가 더 진실된 말을 했냐라고 했었을 때 경찰청장이 뭐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은 김부겸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당 내에서도 정적 감각이 뛰어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실세 정치인자 실세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적 감각 하나만큼은 탁월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시기가 아주 적절했다는 거죠. 여기서 더 이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결코 현 정권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적절한 시기에 했고 이것을 일단은 봉합하는 단계로 가자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고 그것이 누가의 더 잘못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사과하고 봉합하는 모습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인철 그러면은 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잘못이 없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혁을 해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이고 큰 그림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지금 두 분이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데 봉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과는 억지로 했지만 지금 현재 그 경찰청장은 시민단체의 그 직권남용으로 고소돼 있어요. 뭐냐면 이게 민주화의 성지 발언을 없애라. 또는 이게 촛불 비하 발언 고소가 당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인철 청장도 지금 감사라든지 또 이게 특수학과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뢰라든지 직권남용으로. 그러면 이게 뭔가 수사나 감사를 하고 있으면 결론을 내리되니까 이걸 이렇게 그냥 덮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수사 감사 과정에 저는 이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뭔가 변명, 해명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수사나 이게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봉합이 좀 쉽지 않고요. 아마 이게 이번 기회에 정말 경찰이 아까 장관 말대로 황골 탈퇴해서 뭔가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예 기사인데요. 샤이니 온유 성추행 혐의다. 강남클럽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체 접촉 여성은 고소를 취하됐다. 늘상 연예계에서 많이 봤던 소식인데요. 이 기사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리더 온유 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남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고 피해 여성이 신고해서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는데요. 경찰 조사 당시 온유 씨는 당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유 씨의 소속사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고 전했고요.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고소를 취하해도 성추행은 반의사 불벌이 아니므로 사실관계는 계속 확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온유 씨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온유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방송일이 25일인데요.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하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드라마 측은 하차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예계에서 늘상 있는 얘기인데 통상 보면 어떤 아이돌 청년이라든가 뭐 여성들이 성추행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여성이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좀 시간이 지나면 고소를 취하해요. 근데 수사는 계속됩니다. 재판이 엽니다. 자,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 드라마가 타격을 입고요. 그 아이돌을 광고로 낸 회사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정욱 변호사.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강제추행죄가요. 이게 친고죄에서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아마 이게 고소는 치아가 합의가 치하였지만 수사는 이게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온유 씨가 무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피해 경찰하고 목격자가 이게 수사를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번복하면 여자한테 이게 무고죄가 돼버려요. 따라서 이게 그 수사는 계속될 거고 제 생각에 합의는 됐기 때문에 처벌은 좀 가볍게 되겠지만 아마 이게 무죄를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런 연예인의 추행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뭐냐면 이게 기획사에서 대충 돈으로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벌금이든 가볍게 끝나버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엉뚱한 데서 피해가 그렇죠. 발생을 해요. 피해는 이게 기업이나 다른 데 이미지 피해를 보고요. 따라서 이게 이제는 정말 공인이면 더 엄한 도덕성, 저는 이게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관련된 내용 같은데 여성 폭행 김광수 의원 피의자로 소환된다. 사건 당일 가족 있는 미국으로 갔는데요. 12일 귀국. 그래서 오늘 출석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광수 의원은 폭행을 안 했다. 조사에서 밝힐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관학 교수님. 며칠 잠잠했는데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그래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정황상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뭐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귀국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 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자들을 따돌리고 어제 오후에 이제 귀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뭐가 좀 본인이 당당하고 그러면 이 뭐 원칙대로 얘기 알려진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자꾸 숨기는 것부터가 조금 문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폭행 여부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피해자는 폭행을 안 당했다 지금 다시 말을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다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관계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냐.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새벽에 진짜 뭐 선거 운동만 도와줬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굉장히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섞이면서 지금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오늘 11시에 지금 출두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소명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뭐 상당 부분 그 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가 지금 신문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1년 동안 됐다. 뭐 한 달이면 한 보름 동안은 그 차가 주차장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정 부분 국민에 의해서 이제 선출된 그런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출된 지지했던 어떤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당당하게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뭐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의당이라는 소속이 돼 있거든요. 자, 이종훈 평론가. 국민의당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자칫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벌일 수 있는 일에 휘말린 거거든요. 그 국민의당은 이미 이전에 증거 조작, 재고 조작 사건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의원 개인 문제로 또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국민의당에 미칠 수 있는 타격이 있는 겁니까? 이미 떨어져서 더 이상 없는 겁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 그래도 좀 치명적인 사안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유발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최근에 또 안철수 의원 지지 그 서명 관련해서 서명 조작설까지 지금 또 유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이제 바닥을 지금 계속 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이 좀 잘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 판단을 전 내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추가적인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냥 이렇게 계속 이제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국민들 머릿속에는 어떤 인상이 이제 딱 자리 잡게 되냐면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런 그 당이다라는 이미지가 뭔가 터진데 인정을 안 한다. 그렇죠. 그리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자꾸 간다는 거죠. 그렇죠. 책임으로부터 언제나 회피하려고만 하고 그렇게 이미지가 각인이 돼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국민의당의 주축 세력이 그 전에 만들었던 정치 조직이 새정치였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새정치인가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3세 중학생과 사랑했다. 31세 여강사 법정 구속이다. 사실은 저희가 이 기사를 다룰까 말까 참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좀 충격적이기도 하거든요. 31세 여강사가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해당 강사는 키가 180cm의 성숙한 소년이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왜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뭐 부모나 경찰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체 성숙도는 죄의 경중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법원에서는 1심에 집행유예를 했는데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이수 변호사.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뭐 지금 31세의 학원 강사가 이제 그 학원 수업을 듣던 13세 중학생에게 이제 그 어떤 사랑을 느꼈다고 자기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피스텔로 유혹을 했고, 네. 4차례에 걸친 이제 성관계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보통 외국에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해외 토픽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주제였는데 네. 버젓이 지금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격도 크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계셨지라고 하는 이제 참 놀라운 일인데. 글쎄요,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신이 성숙돼 있지 않은 13세 중학생을 단지 신체적으로 180이 넘고 어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당한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 부모 입장에 한번 돼보십시오. 참 정말로 암담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법원에서는 이제 법정 구속, 이건 죄질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법정 구속한 그런 지금 이야기. 손석희 변호사님,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게 그 아동복지법이 좀 형량이 낮아요. 뭐냐면 이게 그 13세 미만, 그러니까 만으로 이게 13세 미만은 합의하에 성관계도 이건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돼요. 그러면 이게 강간이면 최하 3년 이상 실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이게 13세 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의제 강간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아동복지법 이거밖에 처벌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법정형이 낮다 보니까 아마 1심에서는 이게 집행유예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그 사랑에는 뭐 국경이 없지만 법에는 이게 나이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13세 미만은 사랑에서 해도 이게 강간죄입니다. 그다음에 또 18세까지는 위계나 위력 이게 있으면 이게 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에 처벌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게 2심이 지극히 타당하고 좀 더 이게 엄벌해. 왜냐면 이게 정말 여자 그 변명이 18살 차이 나는 거예요. 13살 어린애. 저는 이게 변명이 말이 안 되고 조금 더 이게 더 엄한 처벌이 하다못해 이게 법정 최고인까지는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지만 법에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명심해야 될 얘기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경향신문이고요. 하나는 중앙일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대판 화형당했다. 박기영 SNS 통해 직설. 야당은 청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 지난 금요일이죠.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사퇴하고 난 며칠 뒤에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나 나는 마녀 사냥 분위기를 몰랐다. 마녀 사냥으로 재물을 만들어내는 관행을 일삼는 적폐를 청산해야 성숙한 민주사회라고 주장했다. 본인이 물러나게 된 게 바로 적폐의 행태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청 시스템이 고장됐다. 그러나 이 기사는 현대판 화형이다. 이 부분을 크게 좀 다뤘습니다. 자, 옆에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제2의 박기영 곳곳에 학연, 혈연, 지연보다 강한 인연 인사가 만개를 했다. 그래서 야사당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 쇄신을 요구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박 전 본부장 같은 사람이 임명장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왜 그런가 보니 대통령의 의중이 강력히 반영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를 두고 참모들이 바로 안 된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 네. 두 개의 기사. 박경 전 본부장 사태를 다룬 두 개의 기사인데 이쪽은 박경 본부장의 변명과 해명을 충실히 다뤄줬고요. 이쪽은 청와대 인사 문제 많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기사 다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둘 다 동의하기 그렇죠. 어렵다. 예. 왜냐하면 중앙일보 지금 기사는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모든 인연이 있으면 그것이 뭐 노무현 전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면 다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야당이 지금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박경 전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소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온 것이고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무조건적으로 그 과거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한 10,000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DC가 이사 처리됩니다. 4년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그룹의 이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요번에 어떤 박경 사태를 뭐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뭐 경향신문 얘기한 대로 뭐 화형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정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또는 사과를 진정으로 한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떻게 화형이라는 얘기를 지금 다 끝났으니 뭐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11년 만에 하는 사과가 사실은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의 기사가 너무 과도하게 몰아갔다. 뭐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네요. 두 기사 모두 공감하기 어렵다. 둘 다 너무 양극단을 다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께서는 두 기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쪽. 그럼 중앙일보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장관 인사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대탕평, 대통합.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국회 인사검증, 국회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검증을 그래도 조금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차관급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코드 인사들이 지금 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닌가. 아까 인맥 인사. 그렇죠. 2년 인사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코드 인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참여정부 때 함께 그 비서실에서 일했던 대통령하고 일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인용 코드가 맞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마구 이제 본격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하는데 뭐 기용 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 사람들로 바뀌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최소한의 그래도 기준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기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한의 검증 기준에 사실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는 걸러냈어야 하는데 안 걸러진 채로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좀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더 마인드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인사 마인드.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국회 인사청문회도 안 거치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지금 마인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사실은 뭐 장관급에서만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무전 진사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의외로 고위직들입니다. 2급, 3급 앞으로 쭉 이제 줄줄이 이제 그런 인선들이 될 텐데. 차관이면 엄청난 고위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사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러니까 경고등이 한번 이제 켜짐으로 해서 앞으로 좀 주의를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수 변호사께서는 두 개의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느끼시나요? 글쎄요, 저 역시 두 기사에 대해서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좀 양쪽 끝을 다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향신문에서 다루고 있듯이 그 박기영 그분이 SNS에 올린 글을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너무 자기를 희생물처럼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거를 아직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너무 부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이제 중앙일보에서 지금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학연, 지연, 혈연, 뭐 과거의 어떤 인연 이런 것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게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거는 너무 침소봉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요번에 물론 낙마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성적 자체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결코 지난 정권에 비해서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박기영 본부장 같은 경우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이 정부는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떤 구성원으로서 둔다라는 것 자체는 크게 뭐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학연, 지연, 혈연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그것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두 기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중앙일보 기사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화영 마녀 사냥은 전혀 동의 못합니다. 그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11년 만에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사과는 악의 눈물입니까? 제가 보기에 마녀 사냥은 아무 잘못도 없이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뜻으로 사퇴한 게 아니다라는 걸 또 인정하는 셈이 돼버려요. 근데 본인이 황우석 논문에 2억 5천 받고 공제자 올린 건 사과했잖아요. 근데 마녀 사냥이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그분을 죽인 국민은 마녀 사냥을 한 무지몽매한 집단입니까? 지 국민이? 저는 이 마녀 사냥 화형은 전혀 동의 못하고요. 그다음에 인사는요. 제가 보기에 물론 저도 이 코드 인사 인정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능력도 있고 코드도 맞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능력이 있고 코드가 안 맞아야 돼요. 근데 최악 인사는 능력이나 도덕성도 없으면서 코드만 맞는 인사입니다. 바로 이게 박기영 본부장이 그런 경우죠. 능력과 도덕성이 없으면서 코드만 맞는. 이거는 이게 정말 지양돼야 되고 차라리 이게 코드 안 맞더라도 능력 있는 인사를 삼고초려하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 의견을 쭉 돌려대 전반적으로는 시청자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군, 사드, 전자파 소음 인체에 영향 없다. 주민들 그래도 안 된다. 헬기 타고 기지 진입해서 측정을 해서 이런 결과, 영향이 없다라는 결과를 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보죠. 일부 주민들이 사드 기지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어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헬기를 타고 기지로 들어가 전자파 소음을 측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김건욱 교수님. 환경영향평가를 뭐 약식이 좀 하긴 했습니다. 전자파 측정과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별다른 영향은 없는 걸로 일단 판정을 했어요, 군은. 그러나 주민들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측정한 내용이나 그 과정 절차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드 대통령이 임시라는 말을 썼지만 그래도 배치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사드는 임시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아마 거기에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뭐 절차적으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주민들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자파 위해 논란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부를 하는 거는.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이 만약의 경우에 제일 먼저 사실상 자기들의 어떤 군사적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X밴드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타격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조금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경우까지 간다면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지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정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수용하려고 하는 뭐 그런 측면도 뭐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조치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살펴보면서 조금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참여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좀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화가 되는 듯하지만 주민들 반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더구나 정치권 내 특히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사드 반대 특위가 구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란 말 썼지만 배치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 사드 반대 특위가 문만 열었지 활동을 못하고 있는 난감한 상황이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뭐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이종호 평론가, 진짜 뭡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재동 씨가 투입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김재동 씨요?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또 저기 지역 주민 앞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그 격정적인 그런 토로도 하고 막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주장만 하실 게 아니고 정부는 지금 뭐 지역 주민 참여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해서 재측정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 객관적으로 일단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답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도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론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그렇죠. 사드에 대해서 저것이 배치는 정당한 게 아닌가라는 여론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건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가 지금 이제 바뀐 어떻게 보면 방향을 바꾼 거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런 국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좀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단계, 그 단계까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 해법이 뭘까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국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서 나치 깃발 흔들며 백인 우월 외치다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자, 백인 우월인데 나치 깃발은 왜 등장할까요? 나치가 백인의 상징입니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버지니아 3명 사망 비상사태다. 극우단체들 흑인 탄압 상징인 남부군 사령관 동상 철거에 항의를 했다. 군복 입고 헬멧 방패로 무장하고 경찰 반대 시위대와 충돌했다. 이 충돌 때문에 시민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금 현장 영상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차량으로 또 반대 집회 돌출해서 아까 일면 기사에 보셨지만 사람이 튕겨나갈 정도의 충격을 주는데 이건 테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극우의 책임으로 규정을 안 합니다. 이건 양쪽 다 잘못이다. 그러니까 가해자 측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잘못이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여야를 안 가리고 반발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수 변호사. 미국 생활을 좀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뿌리 깊은 문제라는 걸 이해하실 텐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국 사회에서는 늘 그 인종차별에 대한 폭탄을 안고 가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지역에 상관없이 항상 불꽃이 튀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인종 문제는 미국이 안고 있는 앞으로도 해결되기에는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이고 그것을 계속 안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인종차별의 어떤 문제, 갈등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계층이 중산층 백인들이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 집회에 나가서 백인 우월을 외치는 그런 분들이 가장 강력한 지지를 지지한다. 했었고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들을 대통령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이제 우리 편이 됐으니까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기회에 자기네들의 힘의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건데 저는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4년 내내 이러한 충돌들은 미국 곳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대외 문제보다도 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좀 더 심각한 단계로 갔었을 때는 정말로 정부 당국에서까지도 규제할 수 없는 예전에 10여 년 전에 있었던 LA 폭동 사태 다들 기억할 겁니다. 그것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발단이 됐던 사건인데 미국 곳곳에서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취하는 입장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불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저 사건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총기 사건이 없었다는 거군요. 만약에 그것까지 있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뭔가 좀 부추겼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양쪽 극단을 활용해서 정치적 권력을 활용을 하고 장악을 하려는 전 세계 많은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반면 교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저 행위를 분석해 보면요. 예. 낫지 깃발을 흔드는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 이렇게 표현의 자유로 보여줄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한 우리 말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의 코앞에서 멈춰야 된다. 이게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입니다. 항상 이 주먹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지만 코앞에서 멈춘다. 이 말에 제가 깃발 들고 시위를 벌일 수 있지만 폭력이나 폭행으로 나아가는 거는 그런 게 범법행위죠. 따라서 이게 저는 엄한 양비론이 아니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참 미국의 문제긴 하지만 참 심각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뭐 사회 기사인데요. 청소년은 탄산음료, 노인은 커피 믹스가 당 과잉 요인이다. 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평가하면은 당을 너무, 소위 말해서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하는데 주로 설탕을 어디에서 많이 섭취를 하나 보니까 여기 내용이 좀 자세히 있습니다. 청소년은 탄산음료 등 단맛 음료로 당을 많이 섭취하고 청소년이 이렇고요. 60세 이상, 소위 말해서 이제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은 커피 믹스 등 커피 소비로 인해 당 섭취가 많다. 그래서 둘 다 건강에 해롭다. 이 얘기입니다. 자, 김가록 교수님. 예. 커피 믹스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안 드십니까? 그럼 건강에서 당은 이런 거는 좀 정부에서 좀 캠페인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규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탄산음료 문제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어떤 비만 이것과 아주 직결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아예 학교에다가 탄산음료 자판기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팔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하고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 믹스 같은 경우는 뭐 성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뭐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조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비만을 좀 저해한다면 우려한다면 뭐 자제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회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람은 요금 안 받는 택시, 애완동물 택시. 택시업계에서는 자가용 영업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에 10개 업체가 있는데 기본료가 11,000원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애완동물만 혼자 태우거나 아니면 그 애완동물의 주인이 같이 타는데 사람한테는 비용을 안 받는다. 그리고 왜냐하면 일반 택시들이 아마 애완동물을 타고 다니는 게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이런 택시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 네. 개팔자, 고양이팔자 좋습니다. 그렇죠. 보면요. 요즘 사람 팔자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대형견을 데리고 택시 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승차 거부하는 경우. 버스 같은 거 탈 경우는 아마 다른 승객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폐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택시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으나 저건 허용하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버 이런 것도 지금 국내에서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택시 업계 굉장히 저항이 이제 심한데 뭐 이해는 해요. 하지만 사실은 택시 업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비스가 너무 참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신경을 쓰면서 이런 주장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